안녕하십니까. 대어철학 장명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알아야 좋은 이름을 받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철학관을 하면서 장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이름을 지어서 이 이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서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이를 다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부분들을 대중들에게 내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한문으로 된 이름하고 한글로 된 이름입니다. 한문으로 된 이름은 한문 자체에 오행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용을 하고, 한글로 된 이름은 우리가 한글로 이름을 적으니까 한글의 오행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장명의 조건에 첫째 자원오행이 있습니다. 자원오행은 한문 글자의 오행입니다. 한문 글자마다 다 나름의 오행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의입니다. 이것은 한문 글자의 뜻입니다. 한문 글자의 뜻이 사주를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형상으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사주의 모습과 이 글자의 뜻이 잘 맞아야 이게 좋은 이름이 됩니다. 글자의 뜻은 좋은데 내 사주의 형상과 맞지 않으면은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닌 불용문자를 쓴 나쁜 이름이 됩니다. 다음에 음양이 있습니다. 음양은 한문의 획수의 음양입니다. 홀수 짝수의 음양 배합이 맞느냐 하는 이론입니다. 다음 사문오행. 사문오행 역시 한문의 획수를 가지고 오행을 정합니다. 그래서 천격, 직격, 인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생상극을 가지고 기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문오행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획수를 가지고 만드는 오행의 방법이 사문오행보다 더 상세하게 된 81수리라는 게 한국에 도입이 돼서 요즘은 전부 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에게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이론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81수리는 한문의 획수를 쓰는데 우리가 5편에 나와 있는 거는 원액입니다. 원액. 근데 여기 장명에서는 필액을 씁니다. 글자를 쓰는 획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원액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필액을 가지고 획수의 오행을 가지고 이 원령 이정을 만듭니다. 초년, 중년, 말년, 장년. 그렇게 종운이죠. 초년은 중년운, 말년운, 종운.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융창운 발전격이나 재분 덕망격이나 이런 식으로 1수리부터 81수리까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소리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소리오행을 씁니다. 그것도 초성만 사용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짓는데 한번 이름을 지어 놓으면 평생을 쓰는 건데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오행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 우리가 한글로 된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쓰지요. 한문으로 쓰는 거는 한문 글자에 자원오행, 한문 글자 자체에 오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다 아시듯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제작 원리와 운영법을 설명한 한문으로 된 해설서입니다. 보기를 들어서 내용을 풀이한다는 뜻인 해례가 붙어 있어서 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 혹은 훈민정음 원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46년 9월에 발간이 됐지요. 정권 33장 일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입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 부분은 세종이 직접 만들었으며 해설에 해당하는 해례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해례의 집필에 참여한 학자는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최향, 강희안, 이계, 이슬로의 8명이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5로 지정이 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간송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어디든지 백과사전이든지 훈민정음 해례본 치면은 백과사전 종류는 몇 가지 되는데 거기 보면은 대동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음에 훈민정음 운해입니다. 이것은 워키백과 훈민정음 운해 치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선영조 26년입니다. 1750년에 영암 신경준이란 분이 송나라 소웅의 황극경세 성금 청화도를 번복이라 해서 당시에 공용 문자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의 발음기호인 운도를 작성했는데 그 뒤편에 훈민정음의 어문을 어문학으로 소개한 개인 연구 논술집입니다. 이 책에 수인 후원과 토인 수놈의 오행이 바뀌어 있는데 최세진이라는 분의 사성통의 책머리에 홍무정운 31자 모지도에 인용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38년 조선의학회에서 활자본을 간행했는데 현재는 필사본 한 권이 남아있어 가지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례본과 운해본의 차이, 이것은 토와 수의 차이입니다. 목은 기역, 키역이고 화는 니은, 디귿, 디얼, 티엇이 됩니다. 같습니다. 금은 시엇이고 지읒, 치엇이 되는 이건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해례본에는 토가 미음, 비읍, 피읍으로 되어 있고 수가 이응, 희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해본은 토가 이응, 희응 되어 있고 수가 미음, 비읍, 피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부터 이게 운해본을 사용해서 소리오행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례본이 발견되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장명학 이론도 이 운해본을 기준으로 거의 발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명리가 앞에 이야기했는 거 황극경세서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이론을 운해본에 따라서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한문 글자는 글자 자체의 오행이 있기 때문에 소리 오행은 우리가 쓰는 한글, 우리가 적는 한글 이 오행에 해례본의 오행을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례본에 보면은 초성의 오행이 있습니다.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가 다음이므로 목구멍의 소리는 북쪽, 어금니의 소리는 동쪽, 혀와 이가 그 다음이므로 혀 소리는 남쪽, 이 소리는 서쪽이다. 입술이 끝에 있으면 흙은 일정한 방위가 없이 사계절을 왕성하게 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초성 안에는 음양오행과 방위의 수가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은 제가 한문을 생략했습니다. 한문을 열라니까 여기 화면은 일정한데 한문 엮고 해석 엮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해설 부분만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요 이응, 희응은 수입니다. 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 한문은 적어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목구멍은 깊은 곳에서 젖어 있으니 물이다. 소리는 허하에서 통하고 물이 허하고 밝아서 두루 통하는 것과 같아. 사계절로는 겨울에 속하고 오음으로는 우음에 속한다.
기역히역 목입니다.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어서 오행의 나무와 같아 목구멍 소리와 비슷해도 실하기 때문에 나무가 물에서 태어나지만 형체가 있는 것과 같아 사계절로는 봄에 속하고 오음으로는 가금에 속한다. 니은, 디귿, 리을, 티읕, 화입니다. 혀는 날카롭고 움직여서 불과 같아 소리가 굴러서 움직이는 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과 같아 사계절로는 여름에 속하고 오음으로는 치엄에 속한다. 시읒, 지읒, 치읒은 금입니다. 이는 단단하여 절단하니 새와 같아 소리가 가루가 되어서 엉기는 것은 마치 쇳가루가 부서지면서 단련되는 것과 같아 사계절로는 가을에 속하고 오음으로는 상음에 속한다. 미음, 비읍, 피읍, 토입니다. 입술은 사방이 합해짐으로 흙이다. 소리를 머금어서 펼치는 것이 토가 만물을 함축하여서 널리 펼치는 것과 같아 사계절로는 늦여름에 속하고 오음으로는 궁음에 속한다. 여기는 모음 부분입니다. 모음 부분인데 요것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요 숫자를 제가 차례대로 해놨는데 요 숫자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자연수 1에서 10까지 쓰잖아요. 그 자연수도 아니고 선천수도 아니고 후천수도 아닙니다. 단지 이거 만들 적에 이게 어디에 뭐가 먼저 작용했느냐 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하늘에서 먼저 생겼는데 천수 일은 물을 낳는 자리이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는 하늘에서 먼저 생겼다 했습니다. 그 천수 일은 물을 낳는 자리이다 했는데 물을 낳는 자리라는 것은 주역에 보면은 요 오에서 이름이 시생합니다. 하나의 음이 생겨납니다. 양이 지극하면 음이 생기고 음이 지극하면 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에서 일양이 시생을 하고 축에서 이양이 됩니다. 그 다음 인에서 여기서 삼양이 되는데 그래서 삼양지절이라 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밑에 보면은 하늘, 땅, 사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아가 하늘이 되고 어가 땅이 되고 이가 사람입니다. 요건 역시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늘이란 것은 우리 그 공기입니다. 공기 중에는 무수한 미립자들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음양오행의 기운을 받으면은 뭐 상승을 했다가 하강을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하늘에 있는 미립자가 땅 위에 붙으면은 하늘에서 작용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 땅 밑에 붙으면은 땅에서 작용을 하죠. 여기에 사람에게 붙으면은 여기 사람이 작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과 땅의 음과 음이 작용을 하면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동의 상승작용, 그 다음에 서쪽의 수렴작용을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아는 그 다음으로 천수삼은 나무를 낳는 자리이다 했습니다. 나무를 낳는 자리다 이러니까 나무다 이러니까 이제 동쪽 목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무를 낳는 자리는 이게 목이 아닙니다. 이 반대쪽이 서쪽이 됩니다. 오에서 물을 낳고 자에서 불을 낳듯이 나무가 12운성의 오행의 순환 원리를 보면은 신에서 절하고 유에서 입태합니다. 태에 들고 술에서 자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라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잉태해서 자라는 시기가 이때 가을이 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시기는 요 절퇴양하는 요 가을의 자리, 요때가 나무의 자라는 자리가 됩니다. 은은 그 다음으로 지수사는 새를 낳는 자리이다. 이렇게 반대로 보면 새를 낳는 자리 역시 목에서 새가 절퇴양으로 해서 요때 새가 낳아집니다. 절퇴양으로 해서 사회 장생을 하고 오해 목욕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12운성의 순환 원리가 명리에서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아는 천수오로 흙을 낳는 자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오다 흙을 낳는 자리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 공기 중에는 무수한 미립자가 있습니다. 이 미립자가 있으니까 태양의 빛을 받으면 열도 생기고 한기도 생기고 빛이 난반사가 되니까 밝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립자가 하늘에 떠 있다가 땅에 내려오면은 굳으면은 그게 우리가 보는 땅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 아래하는 천수로 흙을 낳는 자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흙을 낳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천간을 양이라 하고 지지를 음이라 했을 적에 흙을 낳는 자리다 하면 천간이 됩니다. 이게 천간. 그러면 이제 굳이 붙인다면 여기 무토가 되고 땅이 되는 이게 기토가 되겠죠. 눈에 보이니까 무토 기토. 유는 땅에서 두 번째로 생겼는데 지수육은 물을 성숙시키는 자리이다 했습니다. 땅에서 우가 한 번 생기고 유가 두 번째로 생겼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땅에서 두 번째로 아래가 다시 한 번 작용을 하면은 물이요, 태어난 물이 여기서 물이 많아져서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이 여기 물이 왕성한 시기 됩니다. 물이 많고 왕성한 시기. 그러니까 유란 거는 땅 밑에 물이 많다,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요는 하늘에서 두 번째로 생겼는데 천수칠은 불을 성숙시키는 자리이다. 천수칠은 요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생겨서 불을 성숙시키는 자리, 그러니까 화가 성숙되는 자리입니다. 요 부분은 땅에 토의 기운 아래아가 하늘에 작용을 해서 요 불기운이 화기가 왕해집니다. 요 자리는 화의 자리란 것은 태양의 빛을 받는 자리고 열을 받는 자리고 밝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을 왕한 자리다, 오다, 한여름이다, 여름을 치면 하지의 자리다, 이렇게 됩니다. 여는 그 다음으로 지수8은 나무를 성숙시키는 자리이다. 역시 여가 나무를 성숙시키는 자리, 봄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여가 됩니다. 나무를 성숙시킨다는 게 사람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초목이 막 커오르는 거지요. 야는 그 다음으로 천수구는 새를 성숙시키는 자리이다. 새를 성숙시키는 자리니까 금의 자리, 가을의 자리, 금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은은 지수 10으로 흙을 성숙시키는 수이다. 이랬습니다. 요 어가 있습니다. 지수 10, 흙을 성숙시킨다. 이렇게. 흙이 왕성해져서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이입니다. 이에만 혼자 자리수가 없으면 대개 사람은 무의 정수로 음양오행의 정기가 신묘하게 어울려 엉긴 것으로 본래 정해진 자리나 수를 이룬다고 논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아 어이가 있는데 이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그 인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동서에 사람이 있다. 이건 뭐냐? 하늘에 양의 기운이 작용을 하고 땅에 음의 기운이 작용을 하는데 사람이 동서요. 동서. 그 사람이 여기서 오고 가면서 동에 있을 적에는 이런 목의 작용을 하고 서에 있을 적에는 이런 금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놓은 겁니다. 초성은 하늘이고 중성은 땅이고 종성은 사람인데 이것을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에 대해 말하면
움직임과 모점이 서로 근본이 되어 음과 양이 어우러져 바뀌는 뜻이 있다.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모져 있는 것은 땅이며 움직임과 모점을 겸한 것이 사람이다. 이건 해례본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연은 목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의 성질을 띠고 오연은 화의 자리에 있으니까 화의 성질을 띱니다. 아야는 금의 자리에 있으니까 금의 성질을 띠겠죠. 역시 우유는 수의 자리에 있으니까 수의 성질을 띠겠죠. 근데 이게 수의 성질을 띈다고 해서 이것이 수다, 목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듯하고, 그 왜 그러냐? 요 아레아가 공기에 속합니다. 하늘에서 흙을 만드는 자리고 어가 토가 됩니다. 근데 이가 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레아는 사용 안 하고 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그럼 이 사람에는 오행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의가 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이 하는 상승의 작용, 그 희망의 작용, 뭔가 추구하는 발산의 작용을 요 자리에 가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고, 아야가 됐다, 이거 금이다. 이것은 목이 어째 사람이죠. 사람이 하강의 작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글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요는 화기가 있는 화가 아니고, 오요는 화가 이렇게 불타오르면 기운이 상승을 하듯이 오요란 거는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우유는 하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시옷을 하나 붙여가지고 소다 이래 되면은 시옷이란 금이 요 화의 자리 거의 상승의 작용을 하는 금이 되고, 수다 이래 되면은 하강의 작용을 하는 금이 됩니다. 사다 이라면은 수축의 작용을 하는 금이 되고, 서다 이라면은 상승의 작용을 하는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이 이런 모험을 만났을 적에 이런 작용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이는 뭐냐? 어이는 토고 요 사람입니다. 토와 사람이 이 하늘의 작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정지 상태라는 거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다. 이 몸은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를. 어떤 작용을 하는 상태, 행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장명의 소리오행의 초성만 쓰는 이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초성에는 오행을 부여하고 중성과 종성에 오행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하는 하늘이고 은은 땅이고 이는 사람이다. 아래하는 천수오로 흙을 낳는 자리 공기가 되고, 은은 지수십으로 흙을 성수시키는 땅의 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래아가 무토가 되고 어가 기토가 됩니다. 이는 이게 사람입니다. 이에만 혼자 자릴 수가 없으면 대개 사람은 여기 사람이라 해놨거든요. 사람은 무극의 정수로 음양오행의 전기가 신묘하게 어울려 엉긴 것으로 본래 정해진 자리나 수를 이룬다고 논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글을 만들 적에 우리가 만든 한글에 이가 어떤 작용을 한다, 이게 사람을 뜻한다고 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이름을 장명을 할 적에 초성을 가지고 음양오행 복합토금수를 적용을 시키고, 그 모음이죠. 중성, 종성, 모음을 가지고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오행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오행의 상태. 그리고 오행이 상승작용을 하느냐, 하강작용을 하는 오행이냐.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까지 다 해서 이름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겠죠. 우리가 한글 이름만 써서 한글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문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가지고 항상 어디서 기록을 하고 나란 걸 나타내기 때문에 한문 이름을 지을 적에는 한문 자체의 오행을 사용하고 한글 이름을 지을 적에는 한글 이름, 한글의 초성만 사용해도 오행의 작용에는 충분하다. 제가 그동안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감하는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나름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이름을 적고 한글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오행의 이치는 한글을 만든 해대본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